요즘 정치를 보면 정말 심각하다. 반국가 세력이다, 내란이다 같은 말들이 너무 쉽게 오간다. 정치란 건 원래 갈등을 조정하는 일인데 지금 정치인들은 국민을 갈라놓고 적으로 규정하며 싸움 붙이기에 바쁘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되어버렸다. 이게 우리가 원하던 민주주의인가? 요즘 여권에서는 민주당을 향해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유로는 해병대 최상병 사건에서 군을 공격했다는 점, 그리고 육사에 있던 홍범도 장군 동상을 철거하는 문제에 반대했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정말 이것들이 반국가인가? 먼저 홍범도 장군 문제를 보자. 그는 봉고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이끈 항일 무장투쟁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공산당 경력을 이유로 육군사관학교 정문 앞 동상을 철거하려 했다. 그러나 이건 역사를 모르는 처사다. 홍범도 장군이 활동하던 시기는 지금의 북한도 없었던 시기다. 조선은 일제에 강점당했고 일본과 러시아가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던 시절이었다. 1904년의 러일 전쟁이 그 상징이다. 독립운동 세력이 잠시 소련과 손잡은 것은 이념 때문이 아니라 생존 때문이었다. 오늘날의 남북 프레임으로 그 시절을 재단하는 건 명백한 역사 왜곡이다. 독립운동의 역사는 대한민국 정통성의 뿌리다. 그걸 부정하거나 지우려 하는 자들이 과연 국가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해병대 최상병 사건도 마찬가지다. 해병대는 국방의 최전선에 있는 부대다.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며 나라를 지킨다. 그런데 최상병은 상식 밖의 명령으로 수해 복구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 진실을 밝히려던 군 수사관은 외압을 받았고 민주당 쪽 인사들이 이를 공개하려 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그의 헌신에 감사하고 권력의 불찰에 대해 반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그 진실을 밝히려던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붙였다. 이게 과연 국가를 위한 자세인가? 요즘 반국가라는 말은 하나의 프레임이 돼버렸다. 여태까지 친윤 세력들의 말을 들어보면 내 말에 따르지 않으면, 내 생각과 다르면 반국가라고 하는 것 같다. 그 대표적인 예로 입틀막 사건이 있다. 나는 이런 입막음 시도 같은 것들이 모여 계엄령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개개인의 표현과 비판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체제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권위주의다. 진짜 민주주의는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토론하는 것이다. 국민을 향해 반국가라는 낙인을 찍는 정치는 이미 민주정신을 상실한 것이다. 또한 지금 정부가 저지른 가장 심각한 실책 중 하나는 공대와 의대 정책이다. 전 세계는 기술 패권 경쟁 중이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모든 선진국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에 목을 메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반대로 간다. 공대는 지원금을 줄이고 이과생을 줄이는 대신 의대를 말도 안 되는 숫자로 갑자기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의료 대란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뚜렷한 통계나 설득력 있는 정책 근거도 없이 말이다. 의대생은 물론이고 의대 교수, 의료계 전체가 반대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의대생들을 처단한다면서까지 밀어붙였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결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의대반이 생기고 고등학생들은 공대 대신 의대를 택했다. 정말 부족한 공대 인력은 더 줄어들었고 국가 경쟁력은 더 약화됐다. 그런데 결국 정부는 의대 증원을 철회했다. 그렇다면 의대에 올인했던 수험생들, 진로를 틀어버린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건가? 누가 책임지고 보상할 건가? 이건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한 세대의 방향을 흔들어버린 국가적 참사다. 지금 당장 반도체 인력도 부족하고
배터리나 인공지능 분야는 아예 인력이 없다. 그런데 국가가 스스로 이걸 더 망쳤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 경쟁력으로 돌아온다. 이건 단순한 교육정책 실패가 아니라 국가 미래에 대한 무책임이다. 반대로 진보 진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행위를 내란에 가깝다고 말한다. 실제로 법원은 대통령 측근들이 검찰, 경찰, 감사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동원해 수사를 막고 정적을 탄압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판결문에는 헌정 질서를 위협했다는 문장이 있다. 무기를 들고 쿠데타를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권력형 쿠데타에 가까운 행동이었다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진보 쪽 일부가 윤 전 대통령을 조롱하고 보수 전체를 내란 세력으로 몰아가는 건 또 다른 문제다. 대통령 측근 몇 명의 범죄와 보수 유권자 전체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건 조롱이 아니라 증거와 설명이다. 국민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비아냥과 싸움 구경을 원하는 게 아니다. 정치인들의 병역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정치인 중에 일반 청년들처럼 꿀 빨지 않고 병장 만기 전역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이번 대선 후보들 중 병장 만기 전역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건 충격적이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나라를 위해 군대에 다녀온다. 그런데 정작 나라를 이끌겠다는 사람들이 유의미한 군 경험이 없다. 그걸 보고 청년들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 현재 한국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대통령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것을 보면 안철수라는 사람이 이번에 떨어진 것이 안타깝다. 말이 유창하진 않지만 진정성이 느껴진다. 다음 대선에서 무소속이라도 다시 출마하셨으면 좋겠다. 그는 본인의 권력을 위해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인물 같다.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 사회는 너무 많은 갈등에 시달리고 있다.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좌우 갈등은 물론이고 남녀 갈등은 이제 사회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성 리더들은 침묵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역대 영부인들도 아무 말이 없다. 여성 문제는 여성 리더가 나서야 해결된다. 지금처럼 분노한 여성들과 혼란스러운 청년들이 늘어나는 시기에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 무책임하다. 그들이 받은 정치적 권위는 책임도 함께 따라야 한다. 그렇기에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영부인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는 마치 영국의 여왕, 가톨릭의 교황과 비슷한 역할에 있는 것 같다. 여성들의 마음을 울리고 남녀 갈등을 해소할 만한 영부인이 나와 갈등 해결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사람은 갈등을 조장할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편을 가르며 상대를 모욕하는 정치, 역사와 진실을 왜곡하는 정치는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국민을 선동하지 않는, 국민은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그런 대통령이 선택되었으면, 그리고 당선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될까?